수학의 시작이라고 하던 이집트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 일본까지 해서 세계 각지를 여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콘처럼 톡톡 튀는 지식 강연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자녀들의 질문에 당황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뭐 이런 질문이죠. 엄마, 애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하늘은 왜 파래? 뭐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5세에서 16세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그 질문 조사를 했더니 아이의 질문이 4분의 1이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도 또 막아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부모의 입장에서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늘의 패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국에서 설문조사 결과 들으셨죠? 네, 동의하세요?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뭐 어디서 아이가 나오고 어떻게 아이가 생기느냐 아마 그런 질문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뭔가가 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네. 제 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왜 인간은 죽어야 되나? 라든가 뭐 우주 밖은 어떻게 생겼나 쉬워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도 궁금해요. 저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똑똑하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질문에 좀 엄마로서 똑부러지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아 그래 뭐 우리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막연한 아이들의 질문 답변을 해주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 그래도 좀 더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강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고향을 찾아서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신 분인데요. 이만근 교수님 나와주시죠. 수학이 왜 생겨났으며 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훨씬 즐겁게 그리고 학습 동기도 훨씬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의 발생부터 기하학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문명과 수학이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한다면 수학을 왜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학이 필요한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여행을 하게 되신 거예요?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가 보면 이 수학이 왜 발생되었으며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르칠 때면 피타고라스가 태어났다는 사모스 섬에 가보고 싶고 논문을 뭐 수필처럼 썼다는 오일러 얘기를 들을 때면 오일러가 태어났다는 스위스 바젤에 가보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저는 그냥 수학여행 그래서 학교에서 늘 가는 수학여행 그게 아니군요. 예. 수학의 고향. 보니까. 그럼 몇 개국 정도나 다녀오신 거예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한 20여 개국이 넘었으니까 한 60여 개 이상 도시를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 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시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60여 개국. 그 수학하면은 사실 좀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여행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데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수학 어떻게 하면 수학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수학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역사 발생적으로 수학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학을 잘할 거라는 논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벽한 논리 체계 안에서 이론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학의 역사를 이해하고 수학 발생 과정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수학을 경험하는 거니까 역사 발생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 성지 순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기 가면 막 수학 답이 막 나와 있어요? 막 루트 방정식 이런 게 막 떠오르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적이 남았지 근데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어떤 굉장히 어떤 뭐랄까 수학에 대한 친근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하고 세계 여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냥 먹고 유익한. 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숨은 문화, 역사적 시각을 알아보는 여행으로 풀어보는 시간. 이만근 교수님의 수학의 고향을 찾아서 첫 번째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여러 번 나누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했고요. 어떨 때는 짧게 여행을 해서 수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최근에 일본까지 해서 세계 각지를 여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분과 함께 지도를 펴놓고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면 수학이 어떻게 발생됐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숫자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수를 표기했을까? 또 최초의 수학책은 무엇이었을까? 현재 우리가 쓰는 숫자는 어떻게 발생되어 왔을까? 이것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하는 호기심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현대 수학 교육에서는 이와 같이 수학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학 자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좀 수학을 부드럽게 그리고 이야기처럼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암기식 교육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가끔은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그 궁금증에 답해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왜 수학 공부를 하느냐고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수학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예, 수천 년 동안 이게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유클리드 제자가 유클리드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참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 수학 공부를 하는지. 유클리드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 녀석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거라. 저 녀석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배운 거에서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예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수학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행은 조금 이따 떠나기로 하고요. 지금은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사전 준비로 몇 가지 예비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양의 마리수입니다. 수학도 시작이 있었겠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강의 원류가 되는 물웅덩이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수학에서도 시작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동물, 내가 기르는 양의 마리수를 세는 것, 하나, 둘, 셋, 혹은 우리 가족의 숫자를 세는 것, 하나, 둘, 셋, 혹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부터 수학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우리 수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수학의 시작을 본다면 수학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자연스럽게 진화해 오면서 인간도 숫자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인류 최초의 수학적인 기록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수학적 기록은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르본보산 인근에서 발견된 이 뼈입니다. 르본보뼈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동물도,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시켜도 동물이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능력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 3만 5천 년, 기원전 3만 5천 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는 이 뼈를 보시면요, 이 뼈에는 29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29.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인류가 최초로 남긴 뭔가 유물이라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그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을 찾아보면 28 혹은 29, 3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개월. 예. 아마도 달의 주기가 아니었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추측하는 건 뭐냐면 여성의 생리주기입니다. 여성들은 신체 특성상 다음 생리일이 언제쯤 일어날 건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다음 생리일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따라서 물론 달의 주기나 아까 한 달 혹은 여성의 생리 주기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 수학의 최초 기록은 아마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큰 무리가 없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숫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123을 저희가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23개의 눈금을 새겨야 되는데 새기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그거를 다시 123번을 읽어내는 사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숫자라는 것은 좀 커다란 숫자가 나타날 때 그 숫자를 뭔가 기호로 대체해서, 이를테면 저희가 아라비아 숫자로 123 이렇게 쓰면 그때 1은 하나가 아니고 100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기호를 나타내서 큰 숫자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숫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르본보뼈보다는 좀 더 진화된 개념으로 숫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이 쐐기 숫자입니다. 이 쐐기 숫자는 놀랍게도 딱 2가지 기호만 사용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9까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6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1로 돌아갑니다. 마치 저희가 1을 시작해서 9까지 가다가 10이 딱 되는 순간 1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0을 하나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 바빌론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60이 되는 순간 1로 돌아가면서 0을 하나 더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아주 놀라운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기록. 현대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루트인데 그거를 정확히 60진법으로 계산한 그 숫자입니다. 따라서 인류 최초의 숫자는 기원전 3500년경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숫자로서 60진법을 자릿수로 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60진법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60진법의 흔적은 남아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흔적입니다. 무슨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그 사람들이 60진법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추측할 만한 이유도 없고요. 현재 그 이유에 대한 조그마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명은 공통적으로 10진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이겠습니다. 손가락이 5개고 10개니까 5에서 숫자의 기본 형태가 변형이 되고요. 10진법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문명을 썼습니다. 이런 숫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명이 다 공통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마야 문명만 20진법을 쓰는데요. 그 사람들도 사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개수입니다. 뭐 기억하시면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숫자 처음 배울 때 우리 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당연히 손가락 개수를 이용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손가락이 3개인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학은 전혀 다르겠죠. 왜냐하면 손가락이 3개면 그 사람들은 아마 3진법이나 6진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수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분수 3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0.3333 이렇게 가잖아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3개인 사람들 3진법을 쓰면 3분의 1은요. 소수로 0.1입니다. 그냥 유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모든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수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10진법의 증거를 언어에서도 찾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증거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게르만족들의 그 언어, 영어의 기본이 되는 게르만족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10진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1은 1 over 10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축약된 겁니다. 12는 2 over 10, 13은 3 and 10, 14는 4 and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축약돼서 지금 14, 13, 12, 11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언어를 우리가 조사해보면 언어학자들은 영어, 특히 게르만족들은 10진법을 기본으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10진법을 쓴 민족은 어디쯤 될까요? 어디쯤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60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숫자의 기원지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는 사실은 숫자의 기원지는 아닙니다. 최초의 10진법 숫자를 쓴 민족은 이집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현대 문명의 기원이고 이집트 문명이야말로 현대에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있게 해준 최초의 가장 진보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진법을 썼는데요. 막대기 모양의 1을 썼고요. 이렇게 뒤꿈치 뼈 모양의 10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긴 밥줄 모양으로 해서 100, 그 다음에 연꽃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현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는 없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현대는 10, 100 할 때 새로운 기호가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10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더하면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단위가 커질 때마다 기호를 하나씩 새로 만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는 10진법을 그대로 원형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이집트 숫자를 찾기 위해서 여행의 시작점을 이집트로 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집트부터 시작되는 제 여행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수학의 기원, 역사하면 조금은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윤영민 씨 첫 번째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수학하고 여행이 과연 어떻게 이게 접목점을 찾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접목점으로 충분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 소통도 이게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돈도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또 애들 학교 다니는데 시간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본전을 뽑지 않을까요? 과감히 나가라 일단. 네. 네,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네요. 두 번째 강연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여행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만근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시작에 해당되는 이집트 여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일강의 서쪽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나일강의 동쪽은 산자를 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전도 구분해서 세웠는데요. 나일강의 동쪽 산자를 위한 곳에 두 개의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낙 신전이고 하나는 룩소르 신전인데요. 저는 카르낙 신전에 들어가면서 정말 입을 쫙 벌리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웅장한 신전이 있다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말씀 많이 드렸다시피 세계 여러 곳 여행했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신전도 봤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도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 모든 문명의 근원이 이집트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카르낙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보지 않고는 이집트의 문명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위대하고 웅장한 저 돌기둥이 쭉 서 있었습니다. 이 돌기둥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니 드디어 제가 찾고자 하는 숫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예, 저같이 초보 지식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숫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 이렇게 하나 있는 건 1이고요.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돼 있는 건 10입니다. 옛날 신에게 그 신전에 바치던 노예나 곡물, 재물의 양을 표시해 두었던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여기서 봤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집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집트는 기하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숫자도 이집트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배우는 기하, 즉 삼각형, 사각형, 사면체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학문도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은 풍요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두 가지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집트 그 나일강의 상류에 있는 충적토를 나일강을 하류로 가져와서 거기다 쌓아줌으로써 아주 풍요한 나일 문명이 시작되게 만든 곳입니다. 이 문명을 바탕으로 나일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앙은 뭐냐면 매년 홍수기가 되면 이 물이 넘치는 겁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농토의 경계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매년 농부들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땅인가 네 땅인가를 서로 구분짓지 못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기하학자들을 선발해서 농토를 측량하고 그 넓이를 기록해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홍수가 일어나면 갑이라는 사람의 농토가 100마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록 땅의 위치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100마지기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큰 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이 농토를 되찾아주기 위한 파라오의 노력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게 나일강입니다. 가봤지만 지금은 이제 농토 대신에 저렇게 보이다시피 아름다운 공원과 유람선 선착장, 현대 문명이 많이 이제 침투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집트는 태양력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태양력이 너무 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음력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계절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하고 태양력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만은 태양은
매일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은 밤마다 모습이 바뀌어서 30일이나 29일이 되면 정확히 다시 모양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간의 기록을 달의 모양을 갖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대부분의 문명이 음력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절하고 약 10하루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올해 3월 1일에 씨를 뿌렸는데 다음에는 3월 1일이 너무 추워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음력에다가 윤달을 끼워 넣어서 사실은 정확한 순수한 음력이 아니고 음력과 양력을 혼합한 형태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이나 중국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정말. 대부분의 민족들은 다 음력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태양력을 쓴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흔적인데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 왕조의 연대기를 기록한 흔적입니다. 저 돌을 분석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태양력을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쭉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365일마다 정확하게 계절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365일 동안에 대략 달이 12번 정도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잡았어요. 자연스럽죠. 그렇게 하고 5일이 남는데 그 보충의 5일을 1년의 마지막에 더함으로써 1년을 완성한 겁니다. 이들이 생각한 한 달 30일, 1년 12달, 그리고 마지막 5일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훨씬 단순하면서 훨씬 체계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한 달력을 정말 이유도 없이 복잡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로마인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 무슨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이 이집트인들의 달력을 그대로 수입해서 700년 동안 아무 수정 없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인들이 당시에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8월 이전에는 홀수달이 좋고 8월 이후에는 짝수달이 좋다는 근거 없는 미신에 의해서 갑자기 좋다는 달에다는 하루를 더하고 나쁘다는 달에다는 30일을 만들어 놓고 또 가장 추운 달 2월인데 당시에는 그게 12월이었습니다. 2월에서는 이틀을 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의 달력이 완성이 됐는데 무슨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달력이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수학적으로는 이집트인들이 쓴 맨 처음 달력이 더 의미 있고 주기적입니다. 자, 이제 최초의 수학책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화면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최초의 수학책입니다. 저 아메스라는 사람이 쓴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변호사 린드라는 사람이 25살이 되던 해, 굉장히 젊죠? 25살이 되던 해 룩소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은 변호사이긴 했는데 사실 고고학적인 물건을 수집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룩소르 전통시장에서 아주 오래됐고 낡고 찢어진 파피루스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를 발견하고 직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게 이제 사실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조금 보시다시피 삼각형 같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추측한데 이게 수학에 관계된 기록일 거라고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해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당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 $5 정도를 주고 이 책을 샀다고 합니다. 거의 헐값으로 산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가져가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다 기증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최초의 수학책입니다. 정말로 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놀라운 기록이고요.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읽어냄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떤 수학을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학적 내용이 놀랍습니다. 3,500년 전에 수학이 굉장히 기초적인 수학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500년 전이면 고조선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학이 뭐 어느 정도 뭐 했겠나, 뭐 그냥 그야말로 덧셈 뺄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놀라울 정도의 수학입니다.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물론이고요. 분수, 소수, 심지어 삼각형의 비례식, 피라미드의 부피, 지금 수열,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학생들의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의 초급 단계 정도의 수학이 그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학을 보고 특히 이 수학책에는 아메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정확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이 책의 서문의 저자가 지혜, 지식, 비밀의 모든 것을 기록하려 한다. 이 책에다 존재는 사물과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 수학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수학이야말로 신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저도 혹시나 하고 그 룩소르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린드가 그 책을 발견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 뭐 관광객용 싸구려 모조품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소중한 물건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신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 시장을 구경을 하다가 아프리카 여학생 2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날 카이로를 떠나기 위해서 카이로 국제공항을 가야 되는데 공항 가는 버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여학생들이 저한테 버스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글쎄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버스 번호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버스 번호판은 아니고요. 택시 번호판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7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0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시죠? 저 0자같이 보이는 건 참고로 0 아닙니다. 예. 이집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만국 공통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랍 사람들이 쓰는 문자를 아랍 문자, 아랍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아랍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쓰는 숫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랍에 갔더니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집트가 무슨 아랍이냐, 아프리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라비아는 물론 지금 아주 좁게는 아라비아 반도를 나타내지만 아랍이라고 하면 아랍어를 쓰고 아랍 문자를 쓰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22개국의 연합체를 아랍연맹이라고 합니다. 그 연맹의 본부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랍이죠. 그런데 정작 아라비아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숫자가 아까 비롯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집트에서 비롯된 숫자가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로 넘어왔다가 모양이 살짝 바뀌어서 로마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00년 전경에 영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케도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의 서쪽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문명이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고대의 그 가장 발달된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이 통합되면서 인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마 자릿수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집트에서는 그 십진법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체 숫자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이 됐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된 고리가 뚝 끊어집니다. 이 인도 사람들은 받아들인 선진 문명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세기경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인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다시 유럽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는 또 역시 영토 정복 전쟁입니다. 선지자 모하메드가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합니다. 물론 1000년 후의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1000년 후에 선지자 모하메드가 알라신 이외의 신은 없다 이러면서 사라센이라는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제국이 다시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통일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인도에서 숫자를 수입을 해서 이 숫자를 아라비아에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왜 2개가 되었느냐? 이거는 이 숫자가 10세기경에 되니까 숫자가 사투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생기는 것처럼 이쪽에 서쪽 방언과 동쪽 방언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서쪽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현재 아라비아 숫자가 됐고요. 동쪽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는 그 자리 그대로 남아서 현재 아랍 사람들이 쓰는 숫자가 된 겁니다. 근원은 같지만 이 숫자, 2개의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생수병을 샀는데요. 생수병에도 보시다시피 아라비아 숫자와 그 사람들이 부르는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쓰는 숫자가 이렇게 2개가 동시에 적혀 있어요. 예,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놀면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그 카이로를 떠나는 이제 그 공항에 보니 이런 글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집트 국민들은 너무도 위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이집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집트 여행을 해보시면 정말로 이집트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학의 시작을 찾아서 이집트를 여행을 했고요. 그 이집트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수학의 조상 피타고라스를 찾아서 그리스를 갔고요. 그 다음에 신의 존재 확률을 계산한 파스칼을 찾아서 프랑스를, 그리고 수학의 왕자 가우스를 찾아서 독일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 최근에는 살아있는 위대한 수학자들을 찾아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 여행은 이 이후로도 꾹쭉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자니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 독일, 미국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몇 개국어를 하세요? 아니, 저 뭐 언어는 잘 못합니다. 저 그냥 뭐 영어 조금 합니다. 그냥 영어로만 가능한가요? 뭐 그냥 의사소통할 정도요. 예. 그러면 만국 공통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 있으니까요. 수학을 하면서 뭐 수학 기호와 숫자를 쓰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예. 네. 큰 어려움이 수학으로 소통을 하셨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궁금해요. 예를 들자면 뭐 물건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러면 1이라는 숫자 쓰면 되죠. 뭐. 하나 주세요. 아, 깎아주세요 하면 마이너스? 예. 근데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는 거 참 부러운 일이고 우리 모두의 로망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럼 대안으로 이렇게 뭐 좀 국내라든가 아니면 좀 예. 가까운 곳이라든가 어떤 좋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저 부모님들이 여행을 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도 뭔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수학과 좀 연관이 된 그런 여행. 예. 예.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적절한 곳을 찾지를 못했고요. 가까운 일본에는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에. 어떤 곳이 있죠? 일본? 예를 들자면 일본에 이제 수각구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비슷하긴 한데 절에 가보면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믿기지 않으시죠? 네. 아까 그 인도 숫자 발생과 비슷한데요. 그 수학이 일본에 전해졌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세국 정책을 펴는 통에 그게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수학 문제를 개발을 해서
그 문제를 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미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예. 일본 정도는 뭐 그죠? 돈 좀 모아서 갈만합니다만. 네. 참 유익한 강연이었고요. 또 여행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수학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 거예요. 자유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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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아 숫자가 원래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또 사투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투리라 해도 생각해 보면 비슷하거나 뜻을 알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보시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자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자리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달라서 전혀 지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숫자가 그런 생각 원래 그 근본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아마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아들이 모든 질문에 왜요라고 답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똑똑한 아이 아닌가요? 왜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는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클리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답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하나는 분명합니다. 수학은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가 위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뭐 한국말보다 뛰어나거나 영어를 하면 뭐 사람 지능이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 영어를 배우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을 하지 않고는 자연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답은 왜 수학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네. 수학 못하는데 자연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네,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수학으로 떠난 배낭여행 오늘 강연이었는데요. 윤영민 씨 어떠셨어요, 오늘 강연? 저는 그냥 무조건 어디 좋은 호텔에 가서 이렇게 좋은 풀장에서 이렇게 선탠하고 이런 그 여행을 늘 갈구해 왔는데 오늘 여행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할 때는 어떤 수학적인 뭐 그런 철학적인 그런 어떤 테마를 갖고 여행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떤 그 공부에 대한 뭐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건 철학이건 인문학이건 그런 쪽으로. 네, 이제 네. 그동안 제가 참 나쁜 엄마였구나. 그냥 먹고 네. 사는데 너무 제가 집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여행을 사실은 이제 저 혼자 가기도 하고 동반자 가끔 있기도 했는데 제가 이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랑 같이 이제 동반했던 지인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분은 처음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이다. 그리고 대학교 가는 거 이외에는 쓸모없는 학문인 것 같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행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과잉된 것이 아니라 수학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수학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수학이 왜 발상되었고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소해 줄 기회가 너무 없지 않았느냐. 네. 이것만 좀 해소해 줘도 학생들의 그 동기 유발이나 호기심 자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 강연이 그런 좀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 발달 전문가인 미국의 베시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자녀와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자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는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또 오늘의 강연 내용 한번 되새겨 보시면 앞으로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학부모를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 수다학은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